자고 일어나니 서울은 하얗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지방 곳곳에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가뜩이나 분주한 월요일 아침인데요. 특히 중부 지역 분들은 길이 미끄럽다는 것도 감안하고 떠나셔야겠네요. 주말 사이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신생아 4명이 불과 1시간 20여 분 사이에 잇따라 사망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아이들 모두 인큐베이터 속에서 치료를 받던 중환자입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심정지를 일으킨 건 워낙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 지금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이 아이들에 대한 부검이 시작되는데요. 그 현장을 따라가고 있는 기자, 그 시각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저 신생아 소식부터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생아 4명이 80분 만에 잇따라 숨진 이번 사건 정말 충격이 큰데요. 예. 사고가 일어난 지 만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토요일 오전이었죠. 토요일 오전 5시 40분쯤부터 약 1시간 20분에 걸쳐서 신생아 중환아실에서 치료를 받던 미수가 4명이 연이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던 그 밤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몇 분 간격으로 심정지 상황이 이어져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는데도 숨졌다는 겁니다. 당시 신생아 중환아실에는 16명이 있었는데 이후 나머지 12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퇴원을 했고요. 예. 경찰 그리고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경찰은 오늘 숨진 신생아들에 대해서 부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중한 상태의 인큐베이터 속 미숙아들이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네. 너무나 동시다발적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원인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폐렴이다, 바이러스다, 또 아니면은 미수가에게 자주 일어난다는 괴사성 장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4명이 거의 동시에 숨지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감염이 거기서 뭔가 감염성 질환이 돌았다면 그 전에 징후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게 참 이상해요. 네네. 또 이 밖에도 인큐베이터가 혹시 고장났던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는 있는데 역시 정확한 사고 경위는 부검이 끝나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부검은 잠시 후 8시 반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이따가 8시 그 시간쯤 돼서 그 현장 기자 한번 연결을 해보죠. 병원 측은 일단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족들 항의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이 상황까지 일단 정리해놓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엄동설안의 실종 한 달입니다. 전주에서 5살 아이 이제 이름이 이미 이제 경찰이 다 밝혔습니다. 네, 고준이 양. 예. 예,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네, 부부싸움 그 이후에 사라졌다는 고준이 양에 대한 수사가 공개로 전환된 게 지난 금요일입니다. 예. 여전히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네요. 고양이 실제 사라진 것은 지난달 18일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미 한 달이 넘은 상황이죠. 근데 지난 8일에야 신고를 한 어머니는 밖에 나갔다가 와보니 아이가 없어졌는데 별거 중인 아버지가 데리고 간 것 같아서 신고를 그동안 안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별거 중인 아버지가 데리고 간 것 같아서 신고를 안 했는데 문제는 아버지한테 전화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서로 좀 이런 상황인데 부부는 최근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고 합니다. 예. 사실혼 관계로요. 고향은 남편이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신고를 받고 경찰 인력 60명이 헬기 수색견까지 동원해서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직까지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예, 단순 실종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경찰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파마 머리를 한 고준이 양은 키 110cm에 몸무게 20kg 또 사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주에서 실종됐습니다. 5살 고준이 양 사건 이제 공개 수사에 들어간다는 거. 다음 포인트 가죠. 네, 110일 만에 원세훈 재판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구속됐던 원세훈 전 원장 또 다른 재판에 나오는 거죠? 네, 이번에는 국고 손실 혐의인데요. 원세훈 전 원장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를 해서
국정원 외곽팀의 불법 정치활동에 활동비를 제공하느라고 모두 65억 원의 국고를 손실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거든요. 앞으로의 쟁점들을 정리하게 되고요. 예. 이와 함께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등 이명박 정권 국정원 핵심 인사들도 오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맞으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정리하고 싶은데 네. 어제 한 오후부터 자유한국당의 류혀의 최고위원 이름이 검색어 상위권에 계속 올라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 당무감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예. 그 결과 당협위원장 자리를 잃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 60여 명이 무더기로 좀 물갈이가 된 거죠? 네. 그 중에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서 류 최고위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토사구팽이다, 배은망덕이다, 홍준표 대표를 상대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서청원, 유기준 등 그 다수 그 친박계 현역 의원들도 예.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됐거든요. 물러나게 됐죠. 집단 반발도 예상되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일정을 종료하고 귀국했습니다. 고정상의 합의는 매우 시기적절하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나라 망신시키는 문재인 정권의 애교 참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물어야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서 외교 안보, 경제 실타래를 풀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굴욕 외교다. 심지어 외교 참사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평가들을 좀 듣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제1야당의 평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연결을 해보죠. 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혔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네, 예. 어떻게 보신 겁니까? 이미 많이 나왔죠. 여러 가지 홀대 논란이 있었고요. 결국 공동선언, 공동기자회견도 없었고 또한 기자단 폭행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자존심이 뭉개진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질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제 어제 청와대가 하루 종일 홍보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성과가 없는 외교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다면 이게 네. 점수로 표현하는 게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침 청와대 관계자가 내놓은 점수가 있어서요. 청와대 관계자는 120점 혹은 98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의원님은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낙제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낙제점이면 50점 미만입니까? 낙제 60점입니까? 40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절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무리 이게 야당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 시각에 봐서 또 국민의 자존심을 뭉갠 사건이 너무 많았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외교는 아주 디테일하게 다 합의를 하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항 영접은 장관급이 아닌 소위 정말 차관급도 아닌 차관 고급이 나온다라든지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방중하고 비교해도 알 수 있는데요. 사실상 만찬 한 번 있고 리커창 총리조차도 실질적으로 오찬이나 만찬을 이 아닌 차담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정도 합의를 했는데 방중을 서둘렀느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성과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잖아요. 크게 보는 것이 북핵 문제하고 사드 보복 철회인데요. 사드 보복 철회는 이미 사실상 10월 31일에 이미 한번 중국이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10월 31일 합의 전에도 중국 내에 이미 지난 여름부터 이런 이야기를 그 업계로부터 들었습니다. 건설이 중단되어 있었던 업계 같은 경우에 건설 다시 해라. 다만 좀 조용히 시작해라 하고 이미 경제적 논리로 풀고 있었던 사드 보복을 해제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왜 디테일한 합의 없이 서둘러 간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 근데 정부 측에서는
해를 넘기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를 푸는 게 상당히 절실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점, 특히 평창올림픽 전에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걸 만천하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좀 서둘러서 올해 안에 끝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송영길 의원께서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인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정상이 한번 사진 찍으면 달라질 것이다 이런 건데요. 네, 일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중국이 워낙 뭐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뭐 경제적 본인들은 이제 지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뭐 중앙에서 내려가는 이 뭐 사인이란 게 있죠. 사인이 다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진 한 장을 위해서 너무 많은 걸 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문제는 어차피 해결되는 와중이었다는 거고요.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저자세 외교로 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너무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의전의 홀대라든지 이러한 것을 떠나서 그건 뭐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사실 4대 원칙 같은 것도 잃었고요. 사드 본복 문제도 이렇거든요. 지금 보면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지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은 적절한 처리, 그리고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과 그리고 리커창 총리는 단계적 처리라는 이야기를 하며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 같은 경우는 단계적 처리를 합의해 줬기 때문에 방중이 성사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사드 완전 철수해라는 압박이 더 높아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드 문제는 더 복잡해진 거라고 보세요? 완전 해결이 됐다가 그렇죠. 아니라 지금 사실 공식 아니죠. 그러니까 미완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제가 11월 초에도 방중을 저도 이제 중국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장혜수의 그 외교부 상무부장을 만났었는데 장관급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타당한 처리를 해달라고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10월 합의 직후였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사드 문제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지금 이 카드, 경제 문제로 우리가 저자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 그 카드를 갖고 흔들면서 뭐 이거 안 해주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이제 완전히 뭐 한국 관광을 풀거나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흔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 이제 지적된 장면들,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 혼밥 얘기도 있었고 기자단 집단 폭행 얘기도 있었고 공항에서의 영접 얘기도 있었고, 이것들 중에 나 의원 보시기에 제일 안타까웠던 장면은 어떤 건가요? 뭐 기자단 폭행이죠. 기자단 집단 폭행. 예, 저희가 얼마나 저자세 외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자들, 캐나다나 미국의 수행 기자들도 중국 공안하고 언쟁을 벌인 일이 있었을 정도로 중국 공안들이 언론관 자체가 좀 후진적이다, 이런 지적은 있던데 우리라서 특별히 홀대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폭행에 이르렀잖아요. 집단 폭행까지는 아니었다.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 대해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제일 안타깝고, 뭐 그 밖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홀대 당하신 부분, 저는 뭐 우리가 그동안 중국을 방문한 정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그렇죠. 그 국빈 방문이라고 해놓고선 사실상 중앙정부의 관리 중에서는 뭐 시진핑 주석 외에 어느 누구도 대통령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큰 외교적인 결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초한 면이 있다. 이런 자초한 면이 있다. 거죠. 미리 계획 섬세하게 짜지 못하고 가서 대통령께서 홀대 당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씀. 그럼 그렇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지를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여기까지도 동의하세요? 누가 사실상 책임이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외교 라인의 책임을 반드시 묻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묻긴 물어야 된다. 그 책임의 정점에 강경화 장관이 있다면 강경화 장관에 대한 경질까지도 생각할 정도 수준의 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이번 방중은 성급하고 미숙한 외교의 결정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나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먼저 연결했습니다. 여당 입장도 확인해야겠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연결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서 중국에 함께 다녀온 분입니다. 박병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병석 의원입니다. 예,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오셨는데 지금 와서 느끼셨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국빈 방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예우를 받아 마땅한 방문이었는데 중국 측의 예우가 과연 적절했는가? 상당히 우리로서는 굴욕당하고 온 거 아니냐라는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 방문의 시기와 배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요. 잘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 최근 1년 동안은 한중 관계가 완전 수렁에 빠진 최악의 관계였습니다. 그 수렁에 빠진 양국 관계를 건져내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신발에 묻은 흙을 보면서 왜 양탄자에 꽃이 싣고 가지 않았느냐 하고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이번은 막힌 것을 뚫고 수렁에 빠진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은 아주 의미 있는 실리 외교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아, 수렁에 이미 빠져있는 걸 건져내는데 신발에 왜 흙 묻었냐라고 지금 탓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약간의 흙을 가지고 지금 자꾸 질책을 하시는데요. 그 양국 관계가 최상의 관계 때는 그 양탄자에 꽃신 싣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꽃신 신을 상황이 아니었다. 예, 그 관계를 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아주 특이한 것은 중국 언론의 보도인데요. 방문할 때의 중국 언론의 보도와 방문이 끝난 뒤의 보도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예를 들면 그 인민일보의 자매지라는 환구시보, 환출스파오 같은 경우 보면 방문 후에는 일면 톱 사진이 우리 문 대통령께서 서민식당에 가서 일반인들이 먹는 요태와와 또장을 먹는 사진을 실으면서 그 일면 톱의 제목이 문 대통령 중국 국민 감동 얻는 노력 하고 일면 거의 전체를 서민식당 하고 활동을 보도한 것처럼. 아, 방문 후에 그게 나왔어요? 서민식당 사진이? 방문 후에 일면톱, 환구십을 일면톱에 그렇게 보도가 제가 됐습니다. 왜 이 질문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드리냐면 홍준표 대표께서 그 서민식당 가서 내외가 식사하신 것에 대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대통령으로 출마하시는 줄 알았다. 국빈으로 가셔가지고는 왜 서민식당 가서 식사를 하시는가. 그게 또 주목이라도 많이 받았으면 모르는데 중국 언론들이 상당히 그걸 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면을 지적하셨거든요. 근데 방문 후에는 사진이 나왔단 말이죠. 네, 방문 후에 떠나시는 날 보면은 일면톱에 완전 제일 큰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민 감동 얻는 노력 그리고 서민식당의 사진이 아주 일면에 크게 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 중국 언론에 대한 주시를 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의 배경이 그 난징 대학살이 중국 추도일인데 난징 대학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충일에 비교할 만한 중국의 국가적 추모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중국 국민들이 볼 때 그러한 시점에 시진핑 주석하고 문 대통령하고 건배하는 장면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민식당에서 소박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공공외교의 전형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시점에 대한 문제를 앞서서 나경원 의원은 지적하셨어요. 왜 그렇게 서둘러서 이 시점에 갔는가? 특히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일종의 제삿날. 남의 나라의 우울한 제삿날에 우리가 가서 환대받기를 기대하는 것조차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왜 이 시점을 택해서 갔는가? 그리고 디테일한 합의도 없이 여정에 대한 합의, 누가 뭐 마중을 나올 것이며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될 것이며에 대한 디테일한 합의 없이 서둘러 간 것 아니냐라는 이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것이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방한하는 11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이는 2월까지가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 관건적 시기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중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평창 때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을 참여시키고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면서 해야만
평창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평창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정부들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이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정상의 방문이라는 건 최소한 1년 전에 스케줄이 확정되는데 최악의 상태에 빠졌던 박근혜 정부 때문에 경상 방문을 계획하지 못했던 것을 성사시킨 것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에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가 영접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들 판단하고 계세요? 그 사례는 이명박 대통령 방문했을 때도 차관보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대부분 이제 아시아 담당, 한반도 담당 차관이 나오는데 지금 차관이 공석 중입니다. 예, 그 공석 중인 자리를 요번에 나온 차관보 콩시엔유라는 분이 예.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차관보가 아시아 담당 차관이 없는 상황에서 대리하는 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예. 이명박 대통령에도 차관보가 나왔다는 것도 함께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중 때는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왕이 부장이 나왔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좀 비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콩쉔유라는 사람이 지금 육자회담 전번 우다웨이 차관급인 우다웨이가 하는 것을 대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만약 공석이 안 됐었다면 차관이 나왔었겠죠. 근데 이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장관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차관 정도가 나오는 게 맞았는데 차관이 공석이어서 차관보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문 시기. 네. 기자 폭행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걸 아마 현지에서도 좀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중국 공안의 언론관이 좀 후진적이라는 걸 감안해도 국빈을 따라간 수행 기자, 그것도 비표까지 걸고 있고 우리 대통령을 취재하러 공식적으로 간 사람을 언쟁 정도도 아닌 집단적으로 폭행한 것은 이건 국빈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국빈국에 대한 예우도 아니라는 지적.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건이 났을 때 모든 것을 중단하고 우리 종합상황실, 외교부 상황실과 청와대 상황실을 뛰어갔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 진행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중국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벌 그리고 중국 정부 당국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호원들과 우리 한국 기자들 간의 언어가 소통하지 못하는 점이 좀 문제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오해가 생기면서 더 이게 집단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취재하는 한국의 대통령 수행단 기자라는 것이 적절하게 전달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한국은 취재의 환경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양국 세미나 하는데 취재하는 것을 보면 한국 기자들은 어떻게든지 양국 정상과 가깝게 와서 취재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은 일정한 범위를 두는 것이 양국이 다르죠.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중국의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철저한 조사, 관련자 엄벌, 그리고 중국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양쪽 말씀 듣는 것으로 하죠. 박병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었습니다. 청취자 2588님은 앞 정권에서 해놓은 걸 해결하느라 애쓰는 건데 이거는 비판할 일이 아니라 칭찬할 일이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0712님은 만약 트럼프 방한 때 미국 기자가 폭행당해도 그랬겠느냐 이런 문자 주셨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난 토요일 한 대학병원에서요. 신생아 4명이 불과 1시간 20여 분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 중환자였다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사망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요. 좀 충격이 상당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이 신생아들에 대한 부검이 예정이 돼 있다는데 그 현장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CBS 김명지 기자 첫 순서로 연결을 해보죠.
월요일의 코너 이택수의 여론에서는 조금 전 일부에서 여야의 이 방중평가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들의 문자가 지금 뭐 뜨겁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들의 문자 외에도 국민 여론은 어떤지를 주말 사이에 여론조사로 돌려봤습니다. 이택수 대표가 지금 들고 오고 계세요. 잠시 후 확인을 해보죠. 일부에서 김성환의 행간이 안 나갔는데 오늘 빠지는 겁니까? 한 분이 질문 주셨어요. 안 빠집니다. 예, 김성환 씨도 제 옆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만나보죠. 화제 인터뷰에서는 화장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요, 공중 화장실에 휴지통이 사라집니다. 변기옆 휴지통. 변기 옆에 휴지통을 없애면 냄새도 사라지고 보기에도 좋다라는 게 이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운동을 이미 18년 전부터 해온 분이 계셔서요. 표혜령 대표 만나서 무슨 이유인지 얘기 좀 들어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지난 토요일 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잇따라 사망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4명의 아이들 모두 중환자실에서도 상태가 안 좋은 중증의 아이들로 알려졌죠. 하지만 아무리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숨지는 거는 워낙 이례적이어서요. 큰 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검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 한번 연결을 해보죠. CBS 김명지 기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명지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이대 목동병원 별관 장례식장 건물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상황, 밤사이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유족들은 병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소로 이동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에 도착한 이들 가족은 깊은 슬픔 속에 아이들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참 날벼락 같은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 당시 상황을 좀 정확히 취재해보셨어요? 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신생아 4명은 지난 16일 밤 9시 31분부터 10시 53분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이대 목동병원 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연이어 숨졌습니다. 네, 의료진은 이들 4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총 6차례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이어 밤 11시 7분쯤에 환자의 보호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양천보건소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역시 현장 실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후의 상황들을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혀 알려진 게 없다고요, 원인은? 네, 병원 측이나 관계당국은 아직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괴사성 장염 등의 구체적인 병명이 또 거론되기도 했지만 괴사성 장염. 네, 이런 병원과 보건당국, 경찰 등은 이 역시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설만 무성한데 우리가 지금 뭐 그 가설들을 논하는 건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요. 오늘 부검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경찰과 유족들은 이제 곧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소로 이동해서 8시 반 정도에 현장에 도착하면 9시가 조금 넘어서 부검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검 검사 결과가 확정되는 시기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의료 과실 여부를 수사할 예정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우선 부검을 마치고 가소견이 나오면 우선 이를 따라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그 병원에 언론 브리핑이 있었죠. 그 현장 영상을 보니까 현장에서 유족 한 명이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는 걸 봤어요. 지금 유족들 입장, 유족들이 생각하는 뭐 문제점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까? 네, 어제 있었던 병원 브리핑 현장에서 자신을 사망한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유족이 나타났습니다. 이들 유족은 병원 측으로부터 이 같은 브리핑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현장으로 나왔다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 유가족들을 우선으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네, 또 앞서 유족들은 심정지가 일어나기 시작한 오후 5시 이전부터 일부 아이들의 배가 볼록하고 호흡곤란을 보이는 등의 이상 증세가 있었다고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 역시 이런 문제 제기 사실을 시인했고요. 앞으로 경찰 수사에 따라서 이런 문제 제기의 원인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누구도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부검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김명지 기자. 부검 현장까지 쭉 따라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황 속에서 뭐 속보가 나오면 또 바로 연결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CBS 김명지 기자 연결해봤습니다.
네, 일부에서 여야 의견을 다 들어보느냐고 오늘 행간이 2부로 넘어왔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부터 네. 좀 뒤숭숭한 소식이에요. 저도 어제 속보로 들어온 소식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중환자실에 있었던 중환 환자들임은 분명합니다. 네네. 미숙아 상태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인 건 분명하지만 4명이 81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숨지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뭔가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의료 전문가들을 어제 하루 종일 접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 중에 어느 분도 자신 있게 나와서 얘기는 못 하겠대요. 워낙 상황이 이례적인데다가 네, 그렇죠. 가설들은 몇 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로 우연으로 그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숨질 수도 있다. 정말 우연으로. 아니면 뭔가 기구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 감염일 가능성은 좀 조심스럽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럼 징후가 그 전에 충분히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검하기 전까지는 전문가가 인터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희들도 더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8시 반부터 이어지는 부검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제가 전해드리기로 하죠. 행간은 뭐 할까요? 교수신문이 매년 연말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발표하잖아요. 근데 2017년은 어떤 사자성어가 선정이 됐을까요? 사악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파사현정을 선정했습니다. 예, 파사현정. 예. 저 김현정 할 때 현정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파사현정.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매년 이맘때 되면 교수신문이 늘 올해의 사자성어 내놓는데 그게 이제 올해는 파사현정이었던 겁니다. 격동의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가 담긴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파사현정을 추천한 그 한 명 중에 한 명인 최경봉 원광대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올바름을 구현하고자 촛불을 들면서 나라를 바로 세울 기반이 마련됐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 건데요. 이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부를 촛불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이 새 정부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적폐청산에 나섰다. 이걸 이제 현실을 반영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교수신문은 전국의 대학 교수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교수의 34%가 파사현정을 꼽았습니다. 2001년부터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를 쭉 살펴봤더니 그때 이제 2001년도에 오리무중이 선정이 됐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쭉 살펴보면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가 선정된 게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매년 이 소식을 전했었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뽑힌 걸 저도 처음 봤어요. 인터뷰 인생에서 처음 봤어요. 뭔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의 행간 들어가 보죠. 네, 첫 번째 행간은 파사현정이 5년 만에 실현됐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교수신문이 사자성어로 파사현정을 이제 선정한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2012년도에도 파사현정을 선정을 했는데요. 근데 항상 부정적인 것만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었어요, 그런 적이?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발표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2012년에 발표한 파사현정은 매년 연초에 새해 바람을 담은 희망의 사자성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을 정리하는 올해의 말이 하나 있고 새해 시작하면 희망의 사자성어 하나씩 내놓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연초에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연초에 2012년도에는 연초에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발표한 게 파사현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파사현정은 한 해를 정리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발표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12년에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이었거든요. 각종 실정과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교수들이 볼 때 파사현정은 이명박 정부가 켜켜이 쌓인 적폐를 좀 청산해달라. 비리도 좀 없고. 소망의 의미. 그 소망의 의미를 담았는데 그 소망을 담은 파사현정이 올해는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는 파사현정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그때 5년 전에 교수들이 바람을 가졌던 게 올해 실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되네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박근혜 정부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터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은 느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의 사자성어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임기 첫 해부터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교수들이요? 예. 그러니까 올해의 사자성어를 2013년부터 제가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3년에는
도행역시를 꼽았습니다. 도행역시.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순리를 거슬러서 행동하는 한 해였다. 2013년이. 네, 맞습니다. 깜깜이, 불통정부, 뭐 인사참사, 맞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때 그 뭐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했고 기억나네요. 2014년에는 어떤 사자성어가 선정됐느냐? 지록위마.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 한다. 네. 세월호 참사, 정인의 문건파동 이런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런 사자성어가 선정이 된 거고요. 2015년에는 혼영무도였습니다.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드디어 작년에는 어떤 사자성어가 등장했느냐? 군주민수. 이거 뭐였죠? 백성이 분노하면 배를 임금을 뒤집을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탄핵으로 우리 촛불 전국이 이어질 그렇죠. 때 촛불 시민들이 일어났던 그때의 성어였어요. 예. 그러니까요. 도행역시, 지록이마, 혼용무도, 군주민수 이걸 쭉 연결을 해서 보면 박근혜 정부의 몰락 과정이 한눈에 쫙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교수들의 새해 희망은 늘 공정이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해를 정리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교수들이 바라는 새해 희망은 뭘까? 그러면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를 말씀드리면 되는데요. 작년부터 사자성어 대신에 우리말 글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용비어천가의 구절을 연이어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네. 이게 학창 시절을 아마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이거 하고요. 내희 일어 발아래 가나니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듣는 말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앞뒤 구절을 연결해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센 바람에도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물음에도 끊이지 않고 솟아나므로 내가 되어서 바다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번영을 하려면 기회균등과 공정한 배분, 내가 바다로 모이듯이 정치권에서도 화해와 상생이 필요하다 이런 뜻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초에 희망의 노래, 희망의 문구가 선정이 된다면 아마 이 연장선에서 뭔가 하나 선정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파사현정. 여러분은 이 성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사자성어는 어떤 건가요? 김성환 씨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말 들으셨죠? 네. 파사현정. 네. 빠샤 이거 아니고요. 네. 빠샤 김현정 주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고 파사현정이래요. 네. 꼭 뭐 사자성어 아니더라도 이 대표님. 네. 올해에 기억나는 말 같은 거 뭐 올해의 말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뭐 연장선상에서 당구풍월. 당구풍월. 네. 무슨 뜻이죠? 당구를 잘 치면 뭐 풍을 옵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 당자가 서당 할 때 당자인데요.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김현정 뉴스쇼와 3년을 함께하면 견문이 넓어진다. 뭐 이런. 야, 깔때기 받아서. 이건 뭐 아재 개그도 아니고 얼른 넘어가야겠습니다. 올해 말을 우리 청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요. 음향뉴스 현장에 거리로 나가봤어요. 네. 여러분들 시민들이 생각하는 올해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택수 대표는 어쨌든 서당께 3년, 뉴스쇼와 함께한 3년을 떠올려 주셨어요. 이번 주 스페셜 조사. 사실은 오늘 좀 뜨겁고 무겁습니다. 일부에서 대통령 방중성과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 듣고 지금도 청취자들이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데 우리 청취자, 뉴스쇼 청취자 의견 외에 국민 여론은 어떤지 여론조사를 좀 돌려보셨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요. 공식 일정 전부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맞서고 있습니다. 예. 이에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이번 조사는 12월 15일 금요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585명이 접촉을 해서 최종 510명이 응답을 완료했는데요. 예. 4.6%의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는요. 저희가 조금 발표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 대표님이 좀 숨차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가 이 질문 내용과 여러분들의 응답에 대해서 미리 좀 네. 결과를 듣고 녹음을 해놨거든요. 들어보세요.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평가가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긍정평가하는 측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하면서 양국 간 관계 회복이 기대된다고 평가를 하는 반면에 부정평가하는 측에서는 굴욕 외교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 회담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번, 외교 결례, 굴욕 외교 등의 평가가 나오는 만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3번, 잘 모르겠다. 갑자기 저는 전화 ARS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네, 좋은데요? 우리 정민아 아나운서가 수고를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대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돼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55.8%로 나타났고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이번 방중이 도움이 됐다. 55.8%. 외교 결례, 굴욕 외교 등의 평가가 나오는 만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33.7%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외교 결례를 범했고 이건 굴욕적인 외교였다라는 평가가 33.7%. 네. 이렇게 나왔군요. 55.8 대 33.7.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각각 82.2%, 81.8%가 긍정평가를 했고요. 예. 국민의당 지지층도 57.3 대 34.6 긍정평가가 높았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5.2%가 부정평가, 바른정당 지지층은 45.9%가 부정평가를 해서 긍정보다 부정이 많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중도층이 긍정평가가 높았던 반면에 보수층이 부정평가가 높았고요. 연령대별로는 20, 40대는 긍정평가가 높았던 반면에 50대와 60대는 부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55.8%가 방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긍정평가가 좀 높긴 합니다만 네. 대통령 지지율을 생각하면은 낮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분들 중에도 이번 방중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를 하지 않은 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방미 과정에서 한국 갤럽이 조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당시에는 긍정평가가 71%였는데 이번에 55.8%였다는 것이 긍정응답이 한 13%포인트 이상 낮았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평가가 당시에는 10%였는데 이번엔 23%로 역시 한 13%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리를 다시 하자면 중국 방문에 대해서 55.8% 그러니까 과반을 넘는 수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미국 방문 때와 비교하면 낮아진 수치라는 점. 그러면 대통령 지지도에도 좀 영향을 이번 방중이 줬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도 녹음이 돼 있나요? 정민아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오늘 소개한 국정수행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주간 정례조사는 12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9,516명의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8명의 응답을 완료, 5.1%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 면접,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조사 개요가 먼저 나갔네요. 네. 자, 그럼 그다음 질문도 정리가 돼 있나요? 네, 국정수행평가와 정당 지지도는 이미 이제 보편화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소개를 안 했고요. 될까요? 그래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셋째 주 주간 집계가 오래간만에 60%대로 하락을 했는데 68.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70.8%였는데 2.2%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25.7%로 역시 2%포인트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떨어졌네요. 예. 네. 그러니까 70.8%가 지난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사실은 살짝 내림세였던 상황에서 네. 68.6으로 60%대로 지금 오랜만에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6주 동안 70%대를 유지했는데 7주 만에 60%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 예. 중국 방문 이전부터 잇따랐던 일부 언론과 야당의 중국 홀대 공세 여파로 주중 집계가 지난 목요일 날 69.5%로 하락을 했고요. 목요일 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4대 원칙을 합의했는데요. 예. 14일 목요일 날은 70.2%로 반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4대 원칙을 합의한 후에 다시 올랐다가 금요일 날 아시다시피 그 한국 기자들 폭행을 당했죠. 예. 야당 및 일부 언론의 공세가 더 강화됐습니다. 15일 날은 67.2%로 전날 대비 3%포인트 굉장히 큰 폭으로 일간 주의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 예. 아무튼 좀 반등할 만한 상황에서 금요일 날 큰 폭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예. 주간 집계는 68.6%로 70%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그 외교를 갔다 오면 대통령 지지도는 항상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요. 지난번 미국 방문 때도 그랬고 네. 이번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지지도 네. 면에서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인데 네. 민주당 지지도도 함께 떨어졌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율.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은 2.8%포인트 오른 51.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오래간만에 40%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예. 지난주 중폭 하락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은 방중 홀대론 때문에 떨어졌는데 민주당 지지도는 오른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역시 금요일 날 기자 폭행 사건이 있었던 날은 예. 49.9%까지 떨어졌었는데 주초 중반까지는 상승세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우병우, 최경환 등등 그랬죠. 그 지난 정부의 적폐 청산 관련된 재판, 예, 예. 또 구속영장 발부 등등의 소식 때문에 워낙 올라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네, 했고요. 예. 또 조원진 의원의 문재인 씨 발언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주초 중반까지는 좀 집계를 했는데 주 후반 들어서는 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방중의 영향을 이제 다각도로 줬어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가 그렇게 되고 있네요. 그 한 분께서 아나운서가 매끈하게 녹음한 것도 좋지만 버벅거리면서 이 대표가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문자로 용기를 주셨는데 네. 저희가 한번 모니터 해보고요. 네. 어떤 게 더 나은지 네. 다음 주에 한번 보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 기자는 올해 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거?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네. 단어 참 많이 썼네요. 촛불 네. 시민혁명 과정에서부터 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최대의 네. 유행어였네요. 진짜 적폐청산이란 말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고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이 말에 이렇게 익숙해질 정도의 사회가 됐는가라는 생각. 저는 올해 떠오르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가 최순실 씨를 향해 던졌던 그 말 있잖아요. 방송용으로 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이니까. 땡하네. 참 이 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모두가 그를 향해서 던지고 싶었던 그 무렵의 심정을 그분께서 너무나 적절하게 사이다처럼 해주셨던 그 말. 올해의 말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올해의 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하나씩 던져주십시오. 보죠. 문자 좀 보죠. 이 방중외교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서효수님, 과거에는 실속 없는 정상외교를 보고도 부정적인 평가를 안 하더니 이번 정상 방문은 난제 해결하러 간 건데도 유독 부정평가가 많은 것 같다. 왜 이러는 것이냐? 예, 한 분도 계시고요. 반면에 신영균님은 홀대가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현재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것도 감안해야지요. 하면서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8998님은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중국이 우리를 잘 대접해 줬는데 사드 가지고 한국이 뒤통수를 때렸다고 중국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런 홀대처럼 보이는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겠느냐라는 8998님의 시각도 있고 전혀 홀대 아니다. 이 뭐 혼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못 알아서 이런 보도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 뭐 이런
보도들. 원래 그 정도는 가서 혼자 먹는다. 정상들이. 이런 문자도 꽤 많이 들어오고요. 여러분 의견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네. Y뉴스. 참 오늘 올해 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말도 나오곤 했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좀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 이렇게 503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 재판 관련 뉴스에서는 박근혜 피고인, 박 피고인으로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 뒤가 한 2달이 더 지났죠. 예. 그렇지만 박 피고인은 10월 16일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뒤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 피고인은 재판 불출석 이유를 건강상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건강 상태는 구속될 당시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피고인 재판 거부 정말 건강상 이유 때문일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는 이유가 정말 건강 때문일까? 예.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상황 체크를 해보신 거죠? 지난달 27일, 28일 두 번의 재판 불출석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치소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무릎 부종으로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담당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김세윤 재판장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고 법정에 인치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왔다. 박근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다고 한다. 그래서 골석 재판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그렇게 겁니다. 했었죠. 네. 그렇다면 박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는 진짜 어떤 건가요? 검찰과 법무부 구치소 관계자 등에게 확인해 보니까 건강은 구속될 때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교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박 피고인의 건강이 심각하다고 주장할 만큼 나쁘지 않다. 건강은 처음 들어왔을 때와 비슷하고 그동안 병원에 3차례나 나가도 결과는 똑같다. 알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긴 받았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두 번째까지 나갈 때는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이라 그랬는데 지난달에 MRI를 찍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박 전 대통령에게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고 이렇게 판단을 허리 했습니다. 디스크는 있는 건 맞지만 허리 디스크 있다고 뭐 재판 못 갈 정도는 아닌 거니까. 예. 다른 건강 이상은 없습니까? 무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소화장애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발가락이 처음에는 많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성 발톱 때문에. 지금은 발가락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 박 피고인은 지금 구속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소화 기능이 좋지 못해서 구치소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절반 정도만 천천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치소 생활은 어떻다고 그래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규칙적인 생활로 식사하고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하고 책을 읽다가 또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도 읽기도 하고. 하루에 한 30통 정도 온다면서요? 예. 가끔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 어떤 운동을 한대요? 운동은? 운동이라는 게 과거에는 왜 요가도 하고 단전호흡도 했잖아요. 이제 그건 허리 통증 때문에 안 한다 그러고요. 1시간 정도 구치소 운동장에서 뭐 바람도 맞고 햇볕도 쬐고 뭐 걷는 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햇볕도 쬐고 바람도 쐬고 걷는데 법정에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네. 외부인은 만납니까? 전혀 접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요. 10월 16일 2차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유영하 변호사가 두세 차례 매너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누구와도 매너를 하거나 접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만나는 교도관과 진료를 위해 만나는 의사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접촉하지 않은 채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뭐 고위직을 지낸 인사라든지 가까운 친박계 인사들이 찾아오기도 할 법한데. 일부 고위직, 아주 극소수의 고위직들은 간접적으로 뭐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지내오는데 박 피고인이 안 만난다니까.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하긴 국선 변호인들, 자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국선 변호인들도 안 만난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 후로도 정말 한 번도 안 만났대요? 그렇죠.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에 서너 차례 편지를 보내서 면회를 갈 테니까 만나달라고 했는데 박 피고인은 생각 없다. 그 편지에 대해 답장도 안 하고 교도관들을 통해서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그 책을 아까 읽는다고 그러셨죠? 책. 그 책은 어떤 책을 읽는다고 합니까? 역사소설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역사소설 중에는 객주, 김주영의 객주도 읽었고
태평양 전쟁도 읽었다고 하고. 그 책은 사실은 누가 넣어줘야지 읽는 건데 그건 누가 넣어주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유영아 변호사가 접견 때마다 이제 바꿔줬고요. 예, 예. 지금은 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대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사무실 유영아 네, 변호사 네. 측에서 네. 편지 한 30통 오는 건 여전하고. 그렇습니다. 한 8개월이 지났는데 한 3,000통 넘는 편지가 왔다고 하니까 꽤 많이 온 거죠. 다 팬레터예요. 지지자들의 뭐 격려 지지자들이 뭐 그렇다고 하는데 답장은 단 한 통도 하지 않고 있다. 한 통도 하지 않고. 네.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 여성 사동에서 의료과까지 한 300m 거리가 되는데 예. 이게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간다거나 일반 수용자들이 진료가 끝난 시간에 간다. 이래서 특혜가 아니냐 주장이 나왔는데 예, 예. 전직 대통령이고 특히나 일반 여성 수용자도 남성 그 사동을 지나가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접견하는 사람들 그러면 야유를 받을 수도 있고 뭐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그게 뭐 도를 지나쳤다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게 뭐 구치소장이 뭐 매너를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특혜라고 하기 정도까지는 뭐 아니다. 특별 관리 차원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시콜콜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그럼 없는 건가? 뭐 건강 상황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활동들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전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이미 박 피고인은 지난 10월 16일 날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이 얘기는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정치보복으로 몰았잖아요. 그렇죠.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니까 그 이후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있고 계속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내린 믿을 수 없는 판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정치 보복이 되려면은요. 누구를 구치소나 정부 당국이 박근혜 피고인을 못 만나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일 때 이미 구속 물론 파면된 뒤에 구속이 됐지만은 그래 된 거지 않습니까? 예. 누가 정치보복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게요. 스스로 정치보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스스로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탄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립무원을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지금 오늘의 쭉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네. 정리가 되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권영철 선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새해부터는요. 공중 화장실 변기 옆에 휴지통이 모두 사라집니다. 예. 행안부의 공식 시행령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요. 휴지통 사라지면 화장실 깨끗해질 거다.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러다가 더 더러워지는 건 아니야? 이런 염려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화장실의 휴지통을 없애야 한다 주장을 해온 분이 계세요. 화장실문화시민연대 표혜령 대표인데 이분은 왜 휴지통을 없애자고 주장을 해왔는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럼 전국의 공중화장실에는 변기 옆 휴지통은 사라진다. 공중화장실 어디입니까? 네. 멀리서는 인천공항이나 뭐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그 개인 아주 그 작은 건물을 제외하고 공공시설물인 경우에는 전부 모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아니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변기 옆에 휴지통 당연히 있는 거고 거기다 휴지도 버리고 뭐 각종 이물질들 버렸는데 그거 왜 없애는 거야? 하시는 분들 생소한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없애야 된다고 그동안 주장하셨어요?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 거기에서 올라오는 뭐 위생적인 세균의 온상,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화장실에 들어가면 우리가 공중 화장실에서 나는 그 안 좋은 냄새들, 그게 사실은 그 휴지통에서부터 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일단 화장실에 가서 우리가 왜 그 휴지통에 있는 그걸 보면 안 보고 싶잖아요. 네, 그거 뭐 불쾌하죠. 좋을 리는 없죠. 없지 봤던 거지요, 뭐. 그러면은 말하자면 여성들의 위생용품 같은 거 그런 건 휴지통 아니면 어디다 버립니까? 지금 이제 현재의 여성 대변기 칸 안에는 여성 위생 수거함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닥에 휴지통은 없애지만 그 위생용품 통 정도만 남겨두는 형식으로. 외국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외국 나가 보면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이건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예. 지금은 이제 우리의 화장실이 그렇게 법적으로 시행령으로 설치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하고 싶은데도 해야 되겠지요. 하긴 일본의 도쿄타워 가면은 한글로 네. 휴지를 변기에 버리세요라고 적혀 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관광 가신 분들이 화장실에 이제 휴지통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다 볼일 본 그거를 밖에다 그냥 휴지를 버리는 거예요. 넣지 않고 바닥에다가. 거예요. 네, 오래된 우리 그 습관으로 인해서 예. 그래 참 그거 보니까 부끄럽고 이 사람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대표님, 당장 그 변기 옆에 휴지통이 없어지면 더 더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도쿄 예처럼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소개하고 싶은 좋은 사례가 우리 그 서울 지하철 1, 2, 3, 4, 5, 6, 7, 8호선 전 역사에 예. 변기 수가 한 3,800여 곳 되는데 거기에 휴지통을 모두 다 없앴어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반응은 그럼 오히려 더 깨끗해졌다 이런 반응이 더 많이 나오고요. 사용하는 사람들은. 근데 아주머니들도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도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시고. 예. 그래도 이게 정착이 되면 그런 어떤 감정노동, 정신노동 그런 데서 조금 해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렇죠. 정말로 사용자들이 정말로 내가 이 문화를 가꾸어 간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동참을 해 주셔요. 그러네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대표님 얘기가 나온 김에요. 그 화장실에 관한 이 휴지통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저런 얘기들 뭐 불만사항도 있고 저희가 거리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네. 잠깐 같이 듣고 올까요? 네네. 예. 저 가림막 같은 거 있긴 한데 가림막 있어도 다 보이던데 그냥 칸마다 소변기 하나씩 있고 만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롱패딩이나 코트 많이 입으니까 그런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넉넉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은 화장을 하면 손에 뭔가 묻거나 해서 여자 화장실에는 물티슈가 배치되어 있는 게 이제 아줌마들이 이제 청소부 하시다가 당혹스러운 거는 사실 남자 대 남자끼리도 보여주면 껄끄러운 게 있는데 여자면 더 어떻겠어요. 마지막 남성분. 네.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가 갑자기 막 들어오시면 너무 당황스럽다. 이 얘기 저는 남자분들 여러분한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저도 참 이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아파요. 네, 그분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빨리 청소는 해야 되고 뭐 이런 급하시니까 들어가셨겠지만 요거 이렇게 불만사항이 나온다면 좀 개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좀 규칙을 정한다든지? 네. 이번에 그 법령 중에 사생활 부분이 강화가 되게 돼 있어요. 남자 화장실 소변기와 소변기 사이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됐고요. 남성들 소변기 사이사이마다 가림막 설치. 네네. 또 청소할 때는 여기는 그 여성 관리인이 남성 화장실을 청소할 때는 청소 중 표지판을 언제나 그 부착해 놓고 청소를 하도록 하는 게 의무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그 불쑥불쑥. 근데 또 바쁘신 분들 화장실은 뭐 내가 뭐 아주 뭐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막 급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걸 뭐 발로 다 차고 나도 또 차고 급하게 들어온 남성분도 있고 그럼 또 아주머니도 민망하셔요 사실은. 네. 이거 급해 죽겠는데 이게 뭐야 하고 발로 차고 가신다는데 이제 앞으로는 청소 중 표지판을 세워놓으면 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용히 볼일을 보셔야 되겠고 꼭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청소하시는 우리 여성 관리인들을 투명인간이냐 뭐 막말하시고 막 그렇게 안 해주시기를 좀 부탁. 그럼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예, 그분들의 인권 존중해드려야 되고 그분들도 남성 이용객들 존중해주시고 이게 법령화가 됐으니까 좋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지금 18년째 이 화장실 운동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요 표어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요거 만든 분이 대표님이시라면서요. 네. 그래. 대표님이 18년 동안 이 화장실 운동을 하면서 이것만은 꼭 개선해보고 싶다. 변기 옆에 휴지통 없애는 거 말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남녀 공용 화장실 분리 운동입니다. 지금 현재는. 남녀 공용 화장실. 서로 부끄럽고 무섭고 창피하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민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평짜리라도 분리해라. 요 운동 하나. 또 하나는?
저희들이 화장실에 가서 왜 이렇게 그 손 말리는 기계에다가 그 손을 말리잖아요. 손을 씻고 나서. 핸드 드라이어. 네네. 예. 핸드 드라이어를 없애고 내 손수건을 사용하자. 뭐 그런 운동. 얘기하면 꼭 한 가지만은 안 되고요. 10가지, 20가지가 넘어요. 그래요. 네. 화장실에 대한 얘기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데 언제 한번 대표님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화장실에 휴지통 없애기 이제 시작이니까 함께 도와주세요. 저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화장실 문화시민연대 표혜령 대표였습니다. 새해부터 공중 화장실에 변기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자 물티슈 사용자는 어떡합니까? 청취자가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물에 녹는 물티슈가 점차 많아지고 있고요. 벽에 붙은 위생용품통을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월요일 아침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